오늘은 초저금리와 노후자산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8월 26일 날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서 0.7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금금리도 덩달아서 대략 0.2% 정도 해서 이제 다 올랐는데요. 예금으로 이제 정기예금이 좀 더 증가했죠.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이제 드디어 초저금리가 끝났다 하는데요.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 넘쳐나는 상황이고요. 보통예금, 금리가 거의 없는 보통예금만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의 흐름으로 본다면은 이 저금리에서 탈출하는 것은 아주 당분간 꽤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저금리가 되면은 자산 증식과 이제 축적된 자산에서 우리가 돈을 인컴이라도 그러죠. 소득이 나오는 것이 이제 당연히 아주 변하게 됩니다. 일단 초저금리가 되면은 뭐 자산 증식에 블랙홀에 빠집니다. 블랙홀에 빠진다는 것은 자산 증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1%에서 원금이 2배 되려면은 70년 걸리는데 일본처럼 0.1%면은 700년이 걸리니까 이것은 뭐 자산 증식의 블랙홀입니다. 그다음에 이자도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억 원 예금 자산이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월 70만 원 정도 이제 이자를 받게 되는데요. 월 140만 원 정도 이자를 받으려면은 20억 원이나 되는 예금 자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초저금리의 특징이고요. 앞으로 이 초저금리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현상에서 크게 탈피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노후자산 관리를 할 때 모아놓은 축적된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초저금리 하에서 우리가 예금 자산으로 운용을 한다는 것은 마치 곶감을 빼먹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산이 정식되지는 않고 계속 이제 인출하게 되기 때문에요. 곶감을 빼먹는 거나 같은데 수명이 짧을 때는 곶감 빼먹어도 되는데요. 수명이 길어지면은 곶감을 빼먹다가 나중에 이제 빼먹을 곶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곶감 시스템에서 이제 샘물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샘물, 파운틴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물이 계속 퍼먹어도 또 샘물을 마셔도 물이 자꾸 채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자산의 배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들은 보면은 금융자산에서 이제 예금자산의 비중이 거의 85% 정도 이럴 정도인데요. 노후에는 더욱더 이런 부분이 이제 더 치중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지금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야, 큰일 났다. 돈의 가치가 쑥쑥 뚝뚝 떨어졌네. 이러는데요. 세상은 항상 그 반대 측면이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또 다른 가치가 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가치가 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가치가 오르고 두 번째는 투자자산의 가치가 오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가치가 떨어진 것에서 이제 가치가 높아진 것으로 옮기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우리가 월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예금 자산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8% 금리에서는 1억 5천만 원이 있으면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거 이제 세금이 없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5% 금리에서는 2억 4천만 원. 큰 차이는 안 나죠. 한 9천만 원 차이 나는데요. 2% 금리만 내려오더라도 이게 거의 6억 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쑥쑥 증가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1%가 되게 되면은 12억 원이 있어야 되고요. 0.1%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120억 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초저금리에서는 우리가 월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예금 자산이 쑥쑥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0.7% 정도 금리라 본다면은 월 140만 원을 받으려면은 20억 원의 예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월 140만 원의 이자를 일을 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가 노후에 일을 해서 월 140만 원을 받게 되었다 하면은 그것은 마치 내 옆에 사람이 20억 원의 예금을 갖고 거기서 이자를 받는 것과 똑같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저금리에서 돈의 가치, 예금의 가치는 뚝뚝 떨어졌지만은
우리가 일을 해서 버는 돈의 가치, 이게 이제 사람의 가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의 가치는 쑥쑥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치가 올라간 사람,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겠죠. 쉽게 말하면은 내가 예금 자산을 한 2억 원 들고 있다 하면은 이걸 들고 계속 내가 여기서 이자를 받으면서 월 얼마 되지도 않는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2억 원에서 한 2천만 원을 나한테 투자해서 내가 자격증을 딴다든지 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저금리 사회인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한창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한 2000년대 넘어서부터는 이제 수명이 길어지고 점차 예금도 바닥나고 야 이거 수명이 길어져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일본은 노후 관련 서적 중에서는 오히려 자격증 대비 관련된 서적이 더 잘 팔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 테이블에 보듯이 이 표에 보시듯이요. 일본 이제 유캔이라고 너는 할 수 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유캔이라는 것이 이제 온라인 재교육 강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인기 강좌가 50대, 60대 여성, 남성별로 쭉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뭐 60대 남성을 한번 볼까요? 우리하고 좀 비슷합니다. 1위가 아파트 관리인, 2위가 공인중개사, 뭐 파이낸셜 플래너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생활이라든지 요양이라든지 간병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돼서 이제 많이 인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저금리 사회인 일본은 이미 자기 자신한테 사람에게 투자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맞는 효율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금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 중에 일부를 우리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하십시오. 꼭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하셨어요. 대학원의 상담 심리를 위해서 제 주변에 가시는 분도 있고 주택관리사 하시려고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의 돈을 자기 자신한테 꼭 투자를 하십시오. 그래서 나라는 자산에 투자한다. 자산 배분을 옮긴다 하는 것 그 첫 번째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인컴 자산과 그 후에 우리가 좀 길게 봐서 혁신 테마의 자산을 가진 이런 부분의 투자 자산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이미 한번 저금리가 되면서 자산 가격이 거의 2배 정도로 껑충 올라 버렸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본의 예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은 워낙 초저금리를 오래 지속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게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정기예금 금리입니다. 땅바닥에 딱 붙어 있죠. 0.1% 정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오히려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정기예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거의 2% 정도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츠라고 이거는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배당 수익률이 한 4% 정도입니다. 높을 때는 이제 10%도 갔는데요. 그때는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확 꺼져가지고 급락해서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을 때는 거의 10%까지 갔는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는 대략 4% 정도 됩니다. 자, 일본의 얘기 보면은 정기예금 금리가 한 0.1%, 우리가 투자자산이라는 주식의 배당 수익률만 대략 한 1.8에서 2%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리츠, 부동산 관련된 배당 수익률은 4%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디로 옮겨야 되겠습니까? 뭐 전폭적으로 이리로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예금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정 부분 이쪽 부분으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꼭 좀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은 이 금융자산 이쪽에 데이터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자들이 집에 사망을 하면은 가서 뭐 서랍이고 침대 밑이고 뒤져보고 하는 것이 현금을 이제 집에 두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 일본에서 60세 이상 예금과 보험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3%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거의 예금과 보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서구 사회들은 투자자산을 꽤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현금, 예금, 보험 이걸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것을 반드시 탈피해야 되고요. 효율성이 떨어진 자산,
현금이라든지 예금 자산의 효율성이 뚝 떨어졌죠. 효율성이 떨어진 자산에서 효율성이 높아진 자산으로 반드시 자산을 재배분해야 됩니다. 한 20년 됐나요? 그때 책 중에 Who Moved My Cheese 해서 이제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이 책이 한때 유행했는데 뭐냐면은 치즈가 갑자기 없어진 겁니다. 그러자 어떤 쥐는 그럼 난 치즈 있는 곳을 찾아가야지 했는데 그 나머지 쥐는 거기 앉아서 내 치즈가 왜 없어졌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치즈가 어디로 갔을까, 왜 없어졌을까, 언제쯤 돌아올까 뭐 이러고 계속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초저금리와 장수사회라는 것으로 나의 치즈가 어디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내 치즈가 어디 갔나, 다시 돌아올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이렇게 자산에서 수익률이 낮을까, 금리가 다시 올라갈까, 뭐 이런 거를 기다리시지 말고 여러분들은 치즈를 찾아서 옮겨가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게 바로 노후의 자산을 잘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된다는 것이고, 효율성이 낮은 예금 자산에서 효율성이 높은 여러분들 인적 자산에 배분하고 효율성이 높은 인컴 자산으로 배분하는 것, 이 자산 배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